동해성에서 벌어진 해궁, 해룡, 해성의 놀라운 실사격 영상이 13일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육군 공군과 함께 10일 동해해상에서 합동해상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발사된 해상 유도무기는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전술함 대지 유도탄, 해룡, 함대함 유도탄, 해성1이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무기가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모두 명중하며 K방센의 우수성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춘천함은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대공 무인 표적기가 춘천함에 고속으로 접근하자 춘천함은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완벽하게 격추했습니다. 춘천함의 이번 해궁 실사격은 유도탄 전력화 이후 군 주관으로는 실시된 첫 실사격입니다. 적 수상함의 해상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함께한 광교토 대항함은 해상 표적에 함대함 유도탄인 하프를 발사했으며 홍대선함은 해성1을 발사해 표적함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전북함은 적 지상 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해룡을 쏴 명중시켰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발사 장면을 보고서 함대함 미사일의 위력이 어마무시하네요. 배가 두 동강 나버리네. 발사가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써져 있는 해성 미사일 영상 웅장하다. 표적함에 맞는 거 보니 소름 돋네. 와, 한 발의 개작살 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위력은 최근 UAE, 필리핀, 콜롬비아 등에서도 입증된 바 있는데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는 한국산 미사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했다. 한국이 중국 미사일을 제치고 중동에서 큰 수주를 따낸 게 과연 우리 미사일이 부족해서인 걸까? 최근 중국이 연이어 방산 수출에서 고배를 맞으면서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우려스럽다는 견제에서 이제는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태국에 수출하려던 잠수함이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의 시진핑이 달려가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한 JF-17 경전투기도 결국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가장 우수한 고객인 중동에서 중국의 휘룡 미사일이 한국의 국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중국 로켓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산 미사일을 구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T-SSM-1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중국산 휘룡 300은 사거리가 300km가 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E는 중국 미사일이 아닌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매체 싱화 싱크탱크에는 4월 14일 휘룡 미사일 수출 실패, 중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중동 수주전의 과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휘룡 300을 중국산 SR-5 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발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시험 사격 후 결국 KT-SSM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중국 미사일이 실패했다. KT-SSM-1이 휘룡 300을 미사일 비교 시험에서 격파하고 중동에서 무기 주문을 따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 KT-SSM의 발사 영상과 휘룡 300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큰 중국의 네티즌들은 비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싸기만 하면 몇 개 주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탠다드부터 가성비까지 다 망쳐버렸네요. 평소에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개발 도상국일 뿐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격 메리트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사일과의 격차에 대해서 인정하는 댓글도 있었고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분석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우 완전한 범위의 무기 범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는 더 고급 무기가 있고 중국이 받지 못하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만 협력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장비면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고 국제무기 시장에서도 사실상 매출이 0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대 무기 전시에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파키스탄조차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핀란드 등으로부터 무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꿈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은 곧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무포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목표는 YJ-21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 몇십이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20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였는데 올해는 5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이 순위에 머물렀어요. 이전에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휘릉 300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산 로켓 발사대와 호환되지 않아 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발사대를 분명 가지고 있었기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휘릉 300은 사거리가 300km로 KT-SSM보다 길지만 KT-SSM이 성능과 사용성, 가격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해서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해 4조 2천억 규모의 사우디 방공 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의 청동투에 의해 중국산 ARI-70 방공 미사일이 밀려버렸습니다. 그 전해에는 UAE에게 35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6천억 원의 수주까지도 내주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한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에게 모조리 내준다면서 청동과 천무에게 밀렸지만 앞으로 자주포는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국은 중동에서는 자신들이 수주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PLG-05 자주포와 K9 자주포를 비교하면서 PLG 자주포는 이미 사우디에 수출된 바 있기에 이것이 K9 자주포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PLG-05가 정말 대단한 무기였다면 중국은 왜 이를 320대만 양산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주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PLG-05의 사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4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km는 애당초 일반 포탄과 PLG의 155mm 포구경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거리이기에 특수사거리 연장탄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나오는데 중국의 자랑은 거짓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LG-05는 3분 동안 1분에 무려 10발씩 3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일반 사격 모드에서는 1분에 5발의 포탄을 쏠 수 있어 다른 나라의 자주포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발사 속도만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포탄의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도 믿는 국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자주포라며 PLG-05의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때마다 이 자주포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LG-05는 포탄 한 발을 사격하면서 포신은 물론 차체 전체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거의 모든 사격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화포에게 앞서 무기 체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미 PLG 자주포를 도입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국방각 연구소를 찾아가 K9 자주포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싱화 싱크탱크는 최근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의 경합에서 연전 연패하자 중국산 무기 수출의 품질관리,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사지 못하는 국가들이 싼 맛에 중국산을 샀다고 하지만 이제는 훨씬 훌륭한 성능에 가격까지도 착한 한국산이라는 훌륭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4일 폴란드 수출형 천무 호마르케이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호마르케이는 300km급 미사일 시스템 290 한 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206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시스템 290은 에이테크스와 동등한 KT-SSM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말한다며 미사일은 구경 600mm에 길이 4m, 무게 1.5톤으로 그중 3분의 1이 탄두 무게라고 디펜스24는 전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KT-SSM-1을 구입했지만 이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난 KT-SSM-2까지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해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1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은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를 35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6천억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북한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이란을 견제하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무기 수출의 절반은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이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조차도 중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적국인 인도도 K9 자주포를 도입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대 자본이 있는 중동이었는데 중동의 국가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거대 자본은 한국에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8일 열린 발리카탄 2024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함대함 해성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에게서 도입한 필리핀 호세 리자람에서 날아간 해성미사일은 12일에 영해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유조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모이저컴은 훈련에서 해성미사일이 정확히 맞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처참하게 침몰했습니다. 이 중국산 유조선은 4,700톤급 칼라리아호로 필리핀군이 기계 및 전기 문제로 2020년에 퇴역시킨 선박이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찍힌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군 한국제 해성 대한미사일 데뷔전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을 비롯한 훈련에 참가한 14개국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 시험 발사가 도발적이라고 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메이드 인 차이나. 드디어 필리핀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 역사적인 미사일 시험을 치른 필리핀군을 축하합니다. 한국형 시스타 대한미사일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필리핀 해군은 드디어 미사일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산다라박 미사일인가요? 이를 본 중국은 몸서리 칠 것이다. 비록 훈련이지만 한국산 군함에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중국산 유조선을 격침시킨 것은 필리핀 군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중국산 유조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격파되는 것에 온 필리핀이 환호하며 통쾌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 필리핀 매체가 이번 훈련이 진행되자 서필리핀에서 관측되는 중국 선박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필리핀군 대변인 프란스의 마가레스 파디아 대령은 처음에는 급증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서필리핀에서 중국 선박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필리핀이 도입한 해성 미사일 위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표적함이 바로 최근 필리핀을 괴롭혀온 중국산 유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버리는 이번 훈련에서 다분히 중국산 유조선을 적함으로 침몰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벌이는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폴레트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12일 영해 밖 남중국해에서 첫 실시되는 훈련으로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특훈련 장소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해에 해당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16,770명 이외에 호주, 프랑스군도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국도 참관했습니다. 양국군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최북단의 한 섬, 또 영유권 분쟁 대상인 스폴레트리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 섬 주변의 한 섬이 적군에게 빼앗겼다고 가정하고 이를 탈환하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당 암초에 자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왔으나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로 필리핀 보급선 접근을 차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보르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양 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의 고함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은 자국 어부들에게 연료와 식량, 물을 공급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대포에 선박 안테나가 박살났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괴롭힘, 들이받기, 위험한 기동 및 물대포 사용 등을 했다며 중국 특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으로 물대포를 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 해양 경비대와 선박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물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물대포를 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함은 함대함 미사일 등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필리핀은 그동안 이에 대응한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군함에서 최초로 함대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신기해하며 이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대응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제가 된 해상 미사일은 이미 지난 콜롬비아에서 놀라운 위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 고속 낙하에 표적 함정을 명중했습니다. 표적함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완파됐고 이내 침몰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지난 2019년에도 훈련중 해성을 발사해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공개된 영상은 4년 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콜롬비아 해군이 도입한 한국산 해성에 큰 인상을 받고 자신들도 도입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때 7,420명의 군대를 파병해준 국가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도 항상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이 한국은 수많은 무기들을 무상 공유해 주었고 필리핀은 F-50, 호위함 등 한국산 무기들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공군력을 전개하자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은 9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 구단선을 자의적으로 긋고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집착한 이유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기 때문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요즘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화력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은 멈췄는데 필리핀 내 가스가 곧 고갈될 전망이라서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때문에 자원 개발은 막혀왔고 최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 경제 수협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호위함에 이어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첫 잠수함 부대를 한국산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필리핀은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해양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 47조 원이 투입된 사업에 잠수함 구매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과 달리 필리핀군은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로이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잠수함 2척에서 3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하나오션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의 군 현대화 작업으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데 하나오션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리핀은 이전 원대 잠수함 2척을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F-50을 2014년 12대를 도입해 공군의 핵심 전력을 운영하며 큰 성과를 맛봤는데 지난 3월 F-50 업그레이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22년 필리핀은 KF-21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총 12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자 하는 남중국해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으로 필리핀 못지않게 우리도 이 지역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공급해서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방산 강국이 한국산 무기 유럽 진출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한국 괴물 무기의 시험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 유럽 수출을 겨냥하고 작심하고 만들었다는 30톤급 차량용 장갑차 NWAV의 주행 시험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덱스 2023에 현대로템의 30톤급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어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실제로 주행하는 장면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NWAV가 미국 해병대 상륙 장갑차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방어력을 굉장히 높이면서도 기동력까지 강화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명품이라 불리는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에도 뚫리며 낮은 방어력으로 실전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NWAVE는 막강한 방어력과 기동력으로 현대로템이 작심하고 수출용으로 만들어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쪽의 국가들에서 거래 문의가 들어온 걸 다 합치면 3,000대가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30톤급 장갑차 NWAVE는 8륜형인데 한국군에서 운영하는 최신형 차륜형 장갑차인 K808보다 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고 M2 브래들리나 스트라이커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차량이 커진 만큼 엔진도 700마력 디젤 엔진을 채용해 힘이 좋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K808에 적용된 전술 럼플렛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또한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V자형 차체 바닥을 가져 지뢰 방어 능력 레벨 4를 자랑합니다. 대전차 지뢰에서 승무원이 완벽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돼 차체 전 방향에서 방어 성능이 K808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을 받은 차량답게 차체를 두르는 카메라가 무려 13개나 탑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조종사가 장갑 채취를 닫고 화면만 보고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륙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높은 출력의 유압식 수산 추진 장치로 놀라운 기동력의 수상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장은 30mm 기관포의 대전차 미사일,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아이언 피스트, 타이어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트렌드라는 30톤급 장갑차를 한국이 작심하고 만들고 보니 최강의 장갑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반기를 들었는데 한국산 K9과 같은 명품 자주포도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 NWAV와 같은 차륜형 장갑차가 나온다면 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유럽은 자신들끼리 서로 상대국 방산기업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무기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 속도도 빠르지만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에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가 싼 이유는 제품의 품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항상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노리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지난 8일 불가리아 군사매체 불가리아 밀리터리닷컴에서 알렉세이 렌코프 기자는 영국의 경쟁력 기준을 무시하고 K9 대신 RCH-155를 선택했다며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첨단 포병 시스템인 RCH-155는 영국과 독일 간의 파트너십을 나타내는데 이 채택은 경쟁적인 선택 과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영국 총리가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RCH-155가 K9보다 낫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음에도 무모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RCH-155를 결정하면서 자신 행정부에서 개발된 통합 공공조달 모델의 정신까지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무기체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시험을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영국의 AJAX 장갑 보병 차량으로 겪은 악명 높은 대참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맥스 UK가 영국 육군을 위해 개발한 AJAX 보병 전투 장갑차는 2014년에 계약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설계 문제와 심각한 소음 문제 때문에 예정보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도는커녕 개발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비용 예산이 초과되었고 개발을 끝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서도 영국은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유럽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공동개발을 선언하고서는 각국의 사정과 이해관계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한 상황에서도 이번 영국의 결정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급히 F-35 전투기 35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F-35 일부가 유럽 내 이탈리아 최종 조립 점검 시설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독일은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생산 시설에서 35대 모두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 내 시설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함께 이익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이번 독일의 결정은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최근 영국의 행보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생산 시설은
미국 이해 지역에서 유일하게 F-35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F-35 유지 보수, 수리, 정밀 검사 및 업그레이드 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 고객 항공기를 이탈리아에서 생산할 수 있게 승인했는데 독일의 예상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탈리아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이번 결정으로 무려 1090억 달러, 한화로 약 150조 원 규모의 군사 현대화 자금 중 절반이 미국 방위산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독일 탱크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자금이 독일 기업으로 가지 않게 될까 두렵다며 독일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영국이 자주포를 선정하면서 아무런 경쟁 없이 같은 유럽 내 독일산 ICH-155를 선정했는데 독일은 이탈리아에게 생산을 맡기지 않고 미국 내 생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 보이커 니콜로프는 이를 두고 독일과 유럽의 국방부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엘리트 경쟁자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장비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의 엘리트 경쟁자는 아시다시피 한국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전투기를 유럽산이 아닌 미국 F-35를 도입하기 원하고 있으며 유럽 전투기는 미국이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만 고객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투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군 장비 시장도 K2 전차 및 K9 자주포와 같은 제품을 자랑하는 한국 생산업체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K2 전차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에 각각 1000대씩 판매되어 독일에 공급한 9세대 장갑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당장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또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무기를 늘려 전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서유럽이 유럽 안에서만 무기를 생산하려 한다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해 시점 배치하는 동유럽 국가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영국이 이번에 K9 자주포가 아닌 독일 ICH-155를 선택하는 결정은 굉장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도 K2 전차가 독일산보다 2.5배나 저렴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가 더 빠르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산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오랜 시간을 거쳐 무기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이후 27개 회원국이 155mm 포탄 생산량을 늘렸지만 12개월에 거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저지할 포탄이 부족해 밀렸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이 생산할 수 있는 포탄 개수는 여전히 월 최대 5만 발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나토의 한 당국자는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을 막기 위한 암묵적 카르텔의 형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K방산의 안방을 빼앗길까봐 엄청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르텔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EU 내에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무기가 확보되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 이상 쏠망이었습니다.